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혼조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계속 당분간 그러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요. 종목 장세 오늘 오랜만에 엔터주 올라가고 또 반도체 어제 급락했다가 올라가고,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한 번 더 빠지면 더 좋은 기회 같긴 한데, 아무튼 반도체 쉽게 그 기회를 잘 안 주는 것 같고, 예. 일단 반도체도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일단 증시는 어쨌든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연속 급락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해드릴 좀 내용은, 일단 이제 반도체 시장 불안에 따른 주가 하락은 기회다. 요 이제 반도체 내용 한 두 개 있고요. 반도체 가동률, 요거 이제 요즘에 소재주 잘 보자는 얘기랑 좀 비슷하고요. 폴더블 폰 중국이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컵데이 후기, 요게 뭐냐면 이제 대한항공이나 항공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네이버, 원익 QNC, 제주 반도체, 또 이게 미 연방 공무원 퇴직연기금 벤치마크 변경인데, 저게 우리나라에는 좀 큰 호재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해드리고, 디스플레이 전망, 반도체 전망, 자동차 전망, 메리츠에서 해설판으로 좀 전망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샘 알트먼 있죠. 예, 오픈 AI 경영진 사태와 그 영향, 뉴욕타임즈 자료를 한번 좀 메리츠에서 분석을 해주셨고, 또 중국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죠. 예, 그래서 그 영향 한번까지 해서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내용들이 일부 많은데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시장 불안 따른 주가 하락은 기회다.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중국 비즈니스 이거 더 규제하겠다고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게 빌미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조정이 나왔고, 근데 이제 범용 메모리, 옛날 아까도 이제 라이브 할 때 레거시가 도대체 정의가 뭐냐, 이게 없어지고 바뀌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거시는 옛날 제품이에요. 옛날 제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두 개 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기존에 쓰던 거를, 그러니까 3년 전에 쓰던 노트북이 있고 요번에 방금 산 노트북이 있으면 레거시는 3년 전께 레거시죠. 지금 산 건 신제품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 두 개를, 하나를 물론 중고 시장에 팔 수도 있고 레거시를 그럴 수 있지만, 대체하는 목적도 있지만 두 개가 필요해서 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필요해서, 예, 하나를 신제품으로 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거시는 신제품이 나와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는 어쨌든 지금보단 옛날 제품이다. 그게 없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DDR4가 레거시고 DDR5는 최신 제품이죠. 근데 DDR4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몇 년은 이어져요. 근데 점점 없어지겠죠. 점진적으로. 네. 그래서 무조건 레거시는 이제 없어질 제품이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근데 분명한 건 바뀌는 건 맞아요. 바뀌는 흐름은 맞는데 극단적으로 레거시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레거시인 제품 있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라이브 때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영원히 레거시잖아요. 100년 전 거 그대로 막 그대로 아닌가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코카콜라나 성분은 똑같겠죠. 다만 이제 거기에 뭐 제로콜라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로콜라가 신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는 옛날 콜라인데 근데 옛날 콜라가 더 핵심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범용 메모리도 한마디로 레거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고가 여전히 이제 많지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수익성 위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AI보다 오히려 지금 명분이 더 명확하죠. 이쪽은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업종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고 AI 투자 심리 악화는 부정적이지만 AI 칩의 HBM 요구량 증가, GPU 업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시장 참여, 뭐 이러니까 AI 쪽도 바뀐 건 없어요. 좋은데 너무 올라서 그런 거고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신제품인 AI용 좋아요. 다만 너무 좋아서 약간 조금 조정. 범용 메모리 레거시죠. 레거시는 안 좋았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거의 똑같이 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못 가면 하이닉스도 일단 못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 상승 전환인데 이건 이제 어제도 한번 우리 공부했지만 결국 소재 어제 뭐 삼성증권에서 한솔케미칼 탑픽으로 꼽아주신 것처럼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근데 실제로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키움에서는 연말까지 중국의 시향 공장 삼성 낸드 이거 가동률 급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올릴지는 솔직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맞다면 뭐 소재 업체는 좋은 거죠. SK하이닉스도 디램 가동률 상승 전환 조금 올라간다. 이천 공장에서는 신규 장비 투자도 진행될 것 같다. 근데 장비 투자도 안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조금씩 가동률 늘린다. 약간 이런 내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리고 디램 가동률은 아마 내년 1분기 말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낸드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좀 일부만 하는데 내년 2분기나 내년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큰 흐름에서 가동률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소재주 올라가는 건 이걸 미리 선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5년에는 진짜 업황이 더 좋아질 걸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본다면 장비 쪽은 25년이잖아요. 25년이면 24년 하반기죠. 그러니까 약간 기존에 아까도 뭐 원익 IPS, PSK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안 가는 이유가 전통 장비들이에요. 그 전공정.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좀 팍팍 기는 거죠. 근데 이쪽도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업황이 좋아지고 수요가 돌아서면 또 같이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근데 뭐 그 정도 주가에서 뭐 비중을 줄일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다. 근데 오를 때는 또 못 오른 만큼의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의 선택은 일단 후공정 또 AI 관련 그 다음에 소재 부품 그 다음에 옛날 장비 아마 이런 순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뭐 어제도 공부 많이 해봤고 솔브레인, TCK, 워닝머티리얼즈도 참 주가 좀 부진했었죠. 근데 영업이익률 아마 급반등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이렇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웨이퍼 투입량이에요. 그 다음 폴더블폰 요건 뭐냐면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삼성이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는 많이 못 팔렸어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중국은 점유율이 올라가고 오늘도 보니까 그 샤오미가 새로운 또 폴더블폰 내놓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폴더블폰 판매량은 1000만 대인데 지난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삼성전자 점유율은 78%, 그 다음에 지금 60%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보급형 모델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전망치는 상향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삼성이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아마 내놓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삼성의 전략은 한번 봐야 되겠고, 중국이 암튼 요즘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좀 늦어질 것 같다. 애플 기대는 안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중국과 한국의 싸움인데 뭐 어찌됐건 둘 다 싸워서 잘 팔리면 돼요. 예, 누가 되건 간에. 물론 우리는 삼성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일단 시장이 더 커져야 되니까. 네, 다만 삼성이 예상보다 좀 덜 팔리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삼성이 조금 더 선전을 했으면 좋겠고, 중화권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요, 파이nem텍하고 세경하이테크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쪽이 왜냐하면 중국 쪽이 더 납품이 돼요. 아쉽게도 KH바텍은 삼성 쪽이다 보니까 수혜를 못 받는 거죠 지금. 근데 KH바텍도 뒤에 그 뭐죠? 요새 스마트폰 티타늄으로 이게 들어가죠. 그거 관련된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나쁘게 볼 필요 없고, 만약에 삼성이 저가형 저 폴더블폰 내놓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KH바텍도 한 번은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nem텍, 세경하이테크, KH바텍도, 다만 중국이라는 이제 흐름을 본다면 파이nem텍이나 세경하이테크가 좀 더 유리한 면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폴더블폰 시장도 이런 변화들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런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을 중장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중장기로 끌고 가서, 왜냐하면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은 좀 아쉽게도 틈새 시장이에요. 이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장은 아니죠. 우리가 뭐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은 좀 쉽진 않다. 그거는 꼭 그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컵대, 이게 그 IR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 해운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저는 항공만 좀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이건 이제 Q&A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내년 여객 수요 아직은 100% 돌아오긴 않았지만 중국도 국제선 여행 아직 다 못 갔다. 그래서 지금의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대비 공급은 좀 부족할 것 같다. 이건 뭐 내년도에도 좋을 거라는 얘기죠. 공급이 부족한 게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티켓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공기 인도 상황 여전히 부족하다. 에어버스나 보잉이 줘야 되는데 느리다는 얘기죠. 근데 빨라지고는 있대요. 점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선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류할증료는 이제 여기 유가 올라갔을 때 이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항공권으로 전가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유가가 급락해서 유류할증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은 저는 좀 하고 있고, 대한항공 여객 수요는 4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회복세 이어질 것 같아요. 요즘에 프리미엄 좌석이 잘 팔린대요 또. 왜냐면 장거리는 원래 좀 좁은 데서 타고 가면 힘드니까. 근데 동남아 노선은 아주 긴 거리는 아닌데도 프리미엄 좌석 수요가 좀 강하다고 합니다. 과거엔 출장 목적으로 많이들 갔는데 현재는 관광 목적인데도 프리미엄 타고 가는. 그래서 부가 양극화되니까 잘 된 것도 잘 되고,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변하는 것도 항공사 티켓 단가를 올리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화물은 4분기가 성수기인데 3분기 대비해선 수익률이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요새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같은데 중국에 그 직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기사 보니까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들을. 그거 대부분 항공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상거래 요 수혜를, 또 요새 CJ 대한통운이 올라가는 것도요, 요 회사들 물량을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발 직구 수요로 갑자기 좀 이런 운송 쪽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도 요새 유가도 떨어지고, 예, 괜찮은 분위기로 전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은 여러분들도 이거 읽어보시면,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저도 읽고 한참을, 왜냐면 저도 바이오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여기 뭐죠, 유한여행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죠. 예전에 한번 해봤지만, 예,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존슨앤존슨이 유한양행 이제 요게 관련돼서 마리포사가 유한양행이 했던 그 뭐죠? 그러니까 유한양이 만들어놓은 레이저트닙 오스코텍하고 요거랑 이제 그 아미반타막 요거 합친 거거든요. 그거 해서 폐암 치료제 만든 거죠. 임상 데이터 괜찮았어요. 근데 시장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니까 주가 급락한 거죠. 근데 여기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폐암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일 빠르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대요. 저 안타깝게도 폐암 시장이 폐암 환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블록버스터 제품이에요. 시장이 정말 커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여행을 계속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거는 큰 시장이거든요. 요새 비만 치료제도 있지만 한국 기업으로는 정말 큰 시장이 지금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성과는 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시장 최대 매출 규모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6.5조 원 정도까지 5조 원 이상이면 보통 블록버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자체 추산 매출액 해보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좀 2배 이상 더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어떤 저런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작지 않은 그 세포인데 크기가 작지 않은 거예요. 비소. 그 폐암이 대부분이거든요. 폐암에선. 근데 그거 고칠 때 1차 치료제 처음 처방하는 거죠. 그거를 5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등 회사가 타그리스죠. 타그리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기는 게 목표인데 일단 1차 치료제 세팅은 가장 효과가 높은 치료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리포사에서 큰 기회를 보는 중인데 뭐 괜찮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타그리스보다는 요게 높게 나왔죠. 무진행 생존 기간이 좀 더 괜찮게 나왔어요. 관건은 전체 생존 있죠. 환자가 얼마 동안 생존하냐 전체. 무진행은 이제 암이 더 이상 전이 안 되는 기간이고 전체 생존은 이제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요게 내년 말 정도에 아마 공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은 남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나온다면 FDA 승인도 임박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비소세포 폐암 그 1차 치료 시장 점유율 50% 아까 목표라고 했는데 타그리스보다 이제 더 앞서는 수치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요거예요. 요게 저도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읽고. 근데 저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어차피 기존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제 임상하고 삼상하고 이제 뭐 내년에 최종 데이터 나와서 뭐 FDA 승인을 받고 막 이런 구상인데 하나가 더 있는 게 요거예요. 보조요법. 요것 때문에 유한양행 오늘 좀 보고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환자들이 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절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요 치료제 있죠. 지금 뭐 레이저테밉이나 아미반타 이 유한양이 지금 하고 있는 요거는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 있죠. 그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 그걸 뭐 1기, 2기, 뭐 3기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수술을 잘 해도 이 보면 재발률이 꽤 높대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보조요법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보조요법이면 이 치료제가 또 들어가겠죠.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얀센이란 기업이 레이저티밉과 아미반탑 요게 이제 유한양행 쪽이고 요쪽은 타그리소 경쟁사 요거 이제 임상 준비 중이래요. 임상 3상을 저 데이터를 이제 뽑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조요법 왜냐하면 타그리소님이 보조요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보다 성능이 좋으면 이 유한양행 걸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조요법상으로도 기존 치료제 말고도. 그러면 추정치가 올라가겠죠. 여기서 매출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타그리소가 요 보조요법을 공개하고 타그리스의 시장 그 컨센서스 기대치가 3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요 레이저트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좀 나와 있지만 1기, 2기, 3기 환자들은 절제 수술 받는데 5년 내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보조요법 통해서 재발률을 낮춰왔다. 근데 이런 보조 옛날까지는요. 저렇게 폐암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절제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하니까 보조요법으로 화학요법을 썼대요. 막 머리 빠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통스럽고 왜냐면 일반 세포까지 죽이니까 그런 걸 했는데 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보조요법으로도 이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표준요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사망 위험률을 79% 감소시켜가지고. 그런데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유한양이 레이저 트니까 아미반타마 요거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미 임상 결과 잘 나왔고 내년에 전체 생존 기간 공개할 거고 보조요법으로도 이게 그 효능이 타그리소보다 뛰어난 게 밝혀지면 더 점프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도 여러분들은 요 내용까지는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고 보조요법. 그러니까 요게 새로 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에 당장 뭐 이게 주가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아직 뭐 결과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런 보조요법까지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 나오기를 꼭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 이런 시장 나와야죠. 한국도. 예. 그래서 주가 좀 하락한다면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 오늘 보고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 30만 원 유지했고요. 네이버가 한국에 트위치를 집어삼킬 수 있다. 트위치가 뭐냐면 아프리카 TV 보면 그 BJ 분들 중에 게임 진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트위치는 게임이에요. 게임 진행하는 스트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있고 뭐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트위치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서비스가 있는데 네이버가 이거를 하려나 봐요. 이쪽 시장을. 그래서 이름이 치지직. 네이버에서 이제 이름을 아마 12월 19일 날 아마 베타 출시한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고 근데 한국에서 트위치는 철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가 상한가가 버렸어요. 네, 경쟁사거든요. 서로. 트위치는 아마 그 망 사용료인가요? 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랬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아마존이 옛날에 트위치를 그 인수했을 때 그때 거의 1조 원 주고 인수했대요. 그때는 뭐 매출과 트래픽이 별로 안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치지직도 사업 가치는 1조 원 이상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한국어 방송 시청 시간 비중이 6% 트위치 매출이 3.5조인데 거기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게 6%니까 2,300억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리고 경쟁사 22년도 아마 아프리카 TV겠죠. 요 매출이 3,440억 원에 65%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위치가 아프리카 TV 정도의 이익을 달성했다면 이익률을 그럼 500억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PER 20 곱하면 1조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면 1조가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아마 트위치는 적자 본 걸로 지금 나와는 추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익은 네이버가 1년에 버는 돈에 비하면 1조 정도 벌잖아요. 네이버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트래픽 활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특히 네이버는 그 이게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이제 이적을 할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뭐 아프리카로 갈지 네이버로 올 수도 있고. 근데 일부 그 이 스트리머들은 트위치를 했던 네이버 카페 등을 이용을 하고 있나 봐요. 팬카페를. 그래서 아마 네이버로 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우아굿이라는 그 이제 스트리머가 트위치 1위였나 봐요. 지금 한국에서. 예. 근데 네이버 카페 인기 랭킹 3위 정도일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 시간 4위 녹두로 또 e스포츠 중계를 핵심으로 하는 주요 스트리머들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이버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취직 서비스가 좀 커지겠죠. 그리고 지금 밸류도 높지 않고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던 건 뭔가 한 방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방이 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좋죠. 저런 서비스가 붙고 저 네이버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래서 트위치가 없어진 공백을 뭐 일부 네이버가 가져온다면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는 맞는데 관건은 그겁니다. 저는 네이버는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AI예요.
AI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핵심은 AI 사업 성공 여부. 이거를 시장은 100% 인정을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요새 좋긴 한데 팍 위로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AI 사업 성공 여부. 근데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 게 한국의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과 협업합니다. 삼성에도 이런 걸 제공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기업형으로. 그래서 저는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 아무튼 제 생각엔 AI가 더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도 내년에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흥미롭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기업이다. 꼭 AI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원익 QNC는 이제 요게 부품사죠. 반도체. 그래서 실적은 안 좋고요. 다만 이제 내년 하반기엔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수요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요즘에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죠. 저게 이제 의미 있게 회복되는 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서 가동률 증가하면 소모품 수요 증가해서 좋아지는 거죠. 내년 3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모멘티브. 그래서 쿼츠 이제 원재료 만들어준 석영 있죠. 그거 하는 회사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보단 주가가 선행하니까 내년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면 내년 1분기부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실적 발표하면 4월이죠. 그때부터 아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내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한번 또 점검은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 아마 4월 정도가 좀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제가 밸류 계산 해보니까 무릎이 한 23,500원 나와요. 그래서 지금 25,000원대잖아요. 충분히 가격 매력은 좀 있는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SK증권의 허선재연구원이 제주반도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좀 생소한데 저도 제주반도체는 공부 잘 안 해봤거든요. 아까도 제가 라이브 할 때도 한 분이 뭐 이름이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JTC였나? 아무튼 저도 이제 이게 모든 반도체를 다 보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도 이제 공부한 것들만 이렇게 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모르면 공부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주 반도체도 저도 이제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좀 잠깐 한번 말씀은 드렸죠. 저전력 반도체. 근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막 정밀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일단 보고서는 나왔는데 2021년 퀄컴과 미디어텍으로 또 제품 인증 받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있죠. 메모리 팹리스예요. 메모리를 이제 그 설계하는 그러니까 되게 좀 독특한 회사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메모리를 한다고 설계를 근데 여기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모바일 서버용 그런 메모리고 이 회사는 좀 다른 메모리 있어요. 사물 인터넷, 가전제품, 통신 장비 약간 좀 그 모바일이나 서버보다는 좀 시장이 작은 거죠. 이쪽에 들어가는 약간 틈새 시장 그런 쪽에 들어간 저전력, 조용량, 반도체가 주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불리는 거예요. 이쪽에 저전력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온디바이스 AI에 당연히 저전력 반도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시장 규모 10조 원이니까 그래서 주로 만드는 게 낸드 쪽에 들어가는 요게 이제 LPDDR2예요. LPDDR2고 포지용이고 이게 아직은 비중이 높고요. MCP 요게 이제 그 MCP는 이게 제가 반도체인데 여러 반도체를 쌓아놓은 거라 그랬죠. 햄버거처럼 저건 5G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건데 근데 적용처별 매출 비중은 사물 인터넷 요거 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끼리 데이터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설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반도체하고 사물 인터넷 업황 회복이 될 것 같고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 AI 들어가죠. 가전제품에도 들어갈 거예요. 뭐 냉장고, TV 이럴 때 이런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들어가는 반도체 비중이 70%나 되니까 좀 수혜주가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자동차 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는 또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10년간 꾸준한 매출도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LG전자는 내년부터 모든 가전 라인업에 AI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시장에서 지금 이 기업을 뭐 온 디바이스 AI 최대 수혜주로 꼽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도 내년 실적 대비하면 10배밖에 안 된다. 물론 이건 뭐 가정이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 온 디바이스 AI 나와봐야 알고요. 기대감만 지금 너무 높아요. 약간의 경계감도 필요해요. 아무도 기대 안 할 때는 오히려 기대를 할 걸 기대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온 디바이스 얘기가 막 너무 넘쳐나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 주가 좀 빠질 때 관심 가져보세요. 근데 분명한 건 방향성은 맞아요. 예, 방향성 온 디바이스 AI는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버틀러도 보시고, 버틀러 들어가서 제주 반도체가 뭔가 사업 보고서 보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두세 시간 딱 잡고 제주 반도체 여러분이 보고서 써보세요. 간단하게나마. 네, 그리고 마음에 들면 지금 최근 고점에서 한 2, 30% 조정받을 때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2, 30% 조정은 쉽게 나와요. 막 그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그건. 그러면 그때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단 본인이 공부를 해서 그 이걸 알아내야죠. 예. 그래야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일단 지금은 공부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연방공무원 퇴직연기금 벤치마크. 미 연방공무원의 퇴직연기금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펀드라고 합니다. 해외 계정이. 해외예요. 미국 말고. 근데 그게 해외 펀드를 운영할 때 그 돈으로 벤치마크 기준 지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뭐 일본도 있고 뭐 캐나다는 안 들어갔던 것 같고, 뭐죠? 뭐 이 영국도 있을 거고 뭐 프랑스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예, 근데 이 최근에 발표한 걸 보니까 중국, 홍콩을 제외하겠다. 원래 중국은 원래 안 들어가 있었고요. 홍콩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누가 들어가야 돼요, 대신. 이만큼을. 그래서 캐나다, 인도, 대만, 한국이 편입될 것 같다. 이 나라들은 여기에 편입이 안 된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기 들어가면 3.7%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 아마 가장 큰 수혜 국가는 캐나다하고 인도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수익률이 좀 그렇게 막 뭐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이 너무 안 좋죠, 요즘에. 예. 그래서 최근에 해외 연기금이 이걸 바꿨던 사례 중에 하나가 텍사스 교직원 퇴직 연기금도 한번 이렇게 바꿨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이걸 바꿨는데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좀 강하게 들어왔대요. 그럼 여기도 이걸 바꿔주면 한국에 돈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신규로 이게 벤치마크 지수에 있으면 한국 거 사야 되거든요. 패시브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비중만큼. 근데 이때는 5개월, 6개월 동안 텍사스는 진행을 했는데 이건 4개월밖에 안 된대요. 반영하는 시간이 더 짧아요. 더 짧은데 금액은 커요. 이게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넉 달 동안 3조 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로 나눠보세요. 예. 4, 8, 한 7천억, 8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물론 뭐 그게 많은 건가 이럴 수 있는데, 예, 꽤 되는 거죠. 예. 한 달에 7천억이 일단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예. 보통 외국인이 한 달에 많이 살 때 3, 4조 사거든요. 근데 1조 이상 사는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7천억 깔고 들어가면 4개월 동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미리 사는 물량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대형주한테 호재입니다. 뭐 삼성전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볼 수 있는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보시고 우리 한국은 여기 지금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파란색이 내년의 비중이거든요. 일본이 많이 줄고요. 예, 대만, 인도, 뭐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홍콩은 빠져버립니다. 이제 없어요. 중국은 원래 없고.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신규 편입되는 거 호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망인데 IT는 뭔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 성장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성장은 이미 한계고 감산을 역대급으로 해서 반도체 재고는 완화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은 제한적이고 스마트폰은 내년에 그래도 중국에서 좋아지고 인도도 좋아진다. 서버 쪽도 올해 안 좋았어요. 그러나 AI만 집중됐고 근데 내년에는 6에서 7% 성장한다. HBM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예. HBM에서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우세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낸드 쪽은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좀 많지는 않나 봐요. 근데 가격만 이렇게 떨어져도 감산해가지고 하면 어쨌든 가격 자체는 올라갑니다. 낸드 가격도 회복될 거니까. 그래서 수요 뭐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D램 고정가는 내년 2분기에 가파르게 좀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내년 하반기는 공급사들이 만약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가동률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가 안 따라와요. 그러면 업황 또 꺾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년에 한 2, 3분기 넘어서면서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그 진짜 수요가 살아나느냐. 수요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래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년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아이패드 역시 이게 가장 내년에 화두죠. 예. 근데 메리츠에서는 대부분의 LG가 6, 삼성이 5, 4 정도 예상했는데 메리츠는 절반 대 절반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공급을. 비전 프로도 출시하고요. XR 기기.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김준세 연구원님도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차가 정말 주가 안 갑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반대로 가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별로. 퍼가 3.5배. 연초 이후로 주가가 이 정도 빠졌다는 게 아니라 22년 대비 22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퍼를 봤는데 퍼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인을 받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인 받냐 이거죠. 지난 2년간 호실적은 일회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생각이에요. 야, 너네 현대차 잘한 거 알겠어. 근데 반도체 공급 부족해서 대기 수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뒤늦게 계속 샀고 비싼 가격에도 사주고 재고는 낮고 인센티브도 낮고 비용은 줄고 이런 환경 아니었냐. 근데 이제 바뀌지 않았냐. 이제 재고 올라가고 대기 수요 끝났고 인센티브 올라가면 비용 증가할 거고 예, 그거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약간 이제 시장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급 숫자가 나와도 주가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데도 주가 빠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갈 때랑 똑같은 거죠. 피처폰 회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노키아가 많이 팔아도 마치 현대 기아가 지금 잘 파는데 내연기관 잘 팔아도 인정 안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결국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테슬라와 BYD는 이미 전기차로 앞서가고 있고, 예. 출발 선부터 전기차죠. 근데 기존의 완성차는 내연기관이란 걸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문제는 현대 기아가 내연기관차 이상의 점유율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결국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장악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전기차도 요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의 2009년과 똑같아요. 지금 전기차. 결국엔 바뀌겠죠. 그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 거냐. 요 내용인데,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삼성전자처럼 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죠. 삼성은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서 성공해서 세계 1위가 됐어요. 스마트폰. 지금 1위죠. 예. 근데 노키아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는 삼성전자가 될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지켜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현대기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완성차가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예. 그리고 전기차 전환 목표도 상대적으로 현대기아가 높지가 않아요.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GM만 해도 2035년에 100%인데 그 현대기아는 2040년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판매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전기차 점유율이 좀 낮아요. 완성 그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해소해 줄 때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돈을 덜 벌어도요.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장이 인정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과도기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의 숙제죠, 이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좀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안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명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응은 그럼 일단 당분간은 방어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모비스를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현대 기아보다는 현대 모비스는 전통적으로 방어주입니다. AS 부품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경기도 좀 약간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현대 모비스를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냥 한국 타이어 같은 이제 뭐 넥센 타이어나 타이어도 주가 차별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좀 내용이니까.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어쨌든 그동안 별로 안 좋았어요, 이익이. 근데 이제 여기 돌아서죠. 예. 이 부분에 주목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샘 알트먼이 오픈 AI 경영진 교체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뉴욕 타임즈가 한번 이제 적어준 건데 메리츠에서 분석을 했고요. 좀 적어줬고, 일반 인공지능이 뭐냐면은 진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지능. 그러니까 자율주행에만 특화된 게 아니고 딥러닝 있죠. 그 뭐죠? 알파고처럼 그거 뭐 바둑만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처럼 두루두루 일반 인공지능. 그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샘 알트먼이 이사회에서 반발한 거죠. 예, 인공지능 저거 개발 통제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다가 갑자기 쳐버렸죠. 인류의 해가 될 거다. 원래 비영리법인이고요. 오픈 AI는. 근데 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또 있어요. 오픈 AI에. 그거 지분을 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오픈 AI를 통제를 못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결정했던 이사회가 알트먼 MS 모르게 그냥 쳐내버린 거죠. 그러다 다시 복귀한 거죠. 어쨌든 반발이 심해서. 네. 그래서 현재 이사진 의장은 이제 약간 알트만 편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바퀴나 불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이 AI다. 이렇게 언급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을 계기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라 이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요 챗 GPT나 뭐 이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거 하나만 의존하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 동안 챗 GPT가 중단되기도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거를 가져와서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우리가 쓰던 걸 지금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대요. 생성형 언어 모델을 저 오픈 AI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트로피, 구글, 코이어 이런 기업들도 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네이버도 있고 삼성 SDS도 있고. 그러니까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업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 걸 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부분들은 생성 AI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건 참 무섭죠. 진짜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AI가 옆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무섭죠. 한편으로 인간을 이거 지배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컨트롤 해야 되겠죠. 예, 그건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이 더 커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용등급 하향이 좀 있었죠. 전망이 하향된 거 신용등급 아니고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 조정을 한 배경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제가 좀 있죠. 중국의 부채, 재정 부양
이런데 그러니까 재정에 좀 문제가 있다. 전망치를 4%밖에 제시를 못했어요. 원래 5%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과거에도 한 4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등급 전망이나. 예. 근데 그때마다 2013년 제외하고 나머지 3번은 주식시장이 거의 영향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3년도에는 그림자 금융 문제 때문에 한번 주가 급락했는데 근데 그마저도 한 달 급락한 다음에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영향은 제한적이고 이미 뭐 모디스가 제시했던 내용들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중요한 건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 경기 회복 속도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신용등급 전망 하향했다고 주식시장이 뭐 이젠 큰일 났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2017년도에는 등급을 아예 강등시켜 버렸거든요. 악재죠. 근데도 주식시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6개월에 20% 올랐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중국의 이제 경기가 진짜로 살아나느냐. 중국은 일단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전환은 됐는데 관건은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변화가 필요해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이거를 어떻게 줄일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만 봤을 때는 적어도 올해보다는 좀 중국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자공시는 그 내부자 매수 있었고요. 그 아나페스, 박이달감 이게 OLED 관련주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여기가 3천만 원 정도 장내 매수 들어왔고 하나 손해보험 여기 신정훈 상무가 3,500만 원 들어왔고 랩지노믹스 여기가 이제 헬스케어 쪽이죠. 권순길 이사가 1.1515. 근데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샀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보면 뭐 사조대림,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부자 매수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꼭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괜찮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럴 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고 일단 시장 또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증시가 좀 마감이 됐고요. 현재 오늘 코스피는 아쉽게도 막판에 그냥 팍 눌러가지고 보합의 끝이 나버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개별 기업들 특히 엔터주가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잘 이끌었고 어제 급락했던 반도체가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한마디로 계속 정체돼 있고 옆으로 늘어지는 그런 구간인데 분명한 건 미국 금리도 꺾이고 그 다음에 유가 꺾였고 환율은 조금 또 변동성 최근에 커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가는데 근데 예전 고점보다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환율도 크게 뭐 여기서 문제 될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매크로 이슈는 미국의 경기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요거 빼고는 그렇게 뭐 나쁘게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시는 아직까지는 방향을 못 찾고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았고요. 기관은 일단 오늘 매수를 했고 개인은 요즘에 비중을 줄이고 있고 아직 그 양도차익과세 대주주 요건이 10억 이상이죠. 10억인데 한 종목에 10억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개인들은. 일부 좀 파는 물량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인 수급은 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엔터주의 날이었어요. 오늘 한마디로 Y젠터 드디어 블랙핑크 그룹 계약 맺어가지고 불확실성 일단 해소가 됐고 눌려있던 뭐 하이브, SM, 뭐 JYP까지 해서 정말 모처럼 엔터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오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광고 관련주들도 되게 뜨거운 YG 플러스가 아마 급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영향을 줬고 오랜만에 이노션도 주가가 오늘 한 4% 가까이
반등을 해줬고 NFT 관련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TV가 아까 이제 네이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경쟁사인 트위치가 한국 철수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 그다음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다시 막 요즘에 비트코인 막 날라가고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새 또 올라가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나 게임, NFT 마치 2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처럼 이쪽 섹터들이 또 뜨거워지고 있다. 예. 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웹툰도 강하고 컨텐츠.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 오늘도 제주 반도체가 또 올라갔어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각별히 투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막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이제 오 내용 좋고 막 이런 막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이걸 피해야 됩니다. 피했다가 나중에 한 20-30% 빠질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빠집니다. 나중에. 뭐 그거는 영원한 상승은 없는데, 다만 이제 계속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좋은 건 알겠고 공부를 하시고 천천히. 예, 많은 분들이 저럴 때 이제 뒤늦게 쫓아가셔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에 대장주는 흡프스프예요. 뭐 벌써 시총 4조 가까이 됩니다. 요새 여전히 강하고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도 이제 15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만입니까? 삼성전기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넘어가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강했고, 오늘 반도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안 좋았다가 오늘 하루 만에 돌렸고, 오늘 처음 보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예, 전에 질 관련주고, 이번에 미국의 그 우려 왜곡 집단 그 공개가 됐죠. 그거 좀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고, 웬일입니까 오늘은 TMC가. 예. 그래서 아까도 어느 분이 TMC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왜 그 이게 뭐죠? 사업보고서에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날짜가 10월이라서 그래요. 날짜가 아마 10월이라서 그게 거기에 아마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사업보고서는 3분기 보고서예요. 3분기는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예, 저게 10월 12일 날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나오는 4분기 보고서에 반영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질문 받고 좀 헷갈렸거든요, 순간. 예, 왜 표시가 안 됐지? 예. 4분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고, 건강기능식품도 오늘 괜찮았네요. 대상홀딩스가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주 어제 안 좋았지만 오늘은 또 거짓말처럼 다시 또 반등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 많이 있어요. 뭐 카메라 쪽도 좀 부진했다가 최근에 오늘 퓨런티어가 다시 3.8% 올라갔고, 다만 오늘은 이제 이쪽 CNT 이쪽이 좀 빠졌고요. 근데 CNT가 빠졌다기보다는 뭐 대유 플러스가 빠졌고, 참 이게 금요석에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주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상황이고, 해운주 오늘은 좀 많이 빠졌고, 페노션은 그 HMM 인수전 때문에 참 이번에 BDI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못 가서 좀, 예. 어쨌든 이제 HMM 인수 빨리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오늘 좀 쉬었습니다. 근데 유독 좀 현대중공업이 글쎄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네요. 아마 기관에서 매물을 쏟아서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죠, 최근에. 네, 좀 올라서 약간 물량은 나온 것 같고요. 타이어는 오늘 한국타이어가 조금 변동성이 있었고, 한국앤컴퍼니 이게 지분 경쟁 때문에 펀더멘트가 무관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석유화학도 오늘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IT 대표주도 오늘 뭐 삼성전자 말고는 부진했는데, 여기 삼성 SDI가 한마디로 2차전지는 오늘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 아침 출발은 되게 좋았는데 오후 되니까 2차전지가 힘을 못 내더라고요. 요새 뭐 중국의 리튬 가격 맨날 빠지고 알버말 주가 막 급나가고, 그게 좀 악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오늘 이제 상위 종목들
오늘 이제 끝났는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LG엔솔 뭐 대부분 좀 빠졌죠. 삼성바이오, SDI, 2차전지가 좀 안 좋았고요. 삼성화재는 올라갔고, 그리고 메리츠금융 좋았고, 삼성전기 좋았고, 현대중공업 급락. 그다음에 포스코인터는 오늘 뭐 재료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하이브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7%, 에코프로머티는 7% 급락을 했고, 뭐 이유는 없습니다. 예, 많이 오른 게 악재겠죠. 금양 3% 빠졌고, 한국타이어도 어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펀더멘탈과 무관한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급등, 금호석유 좀 빠졌고, 한국금융지주가 요즘에 분위기 괜찮습니다. 예, 3%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코스닥은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LNF 빼곤 다 빠졌어요. LNF는 요즘에 분위기 괜찮습니다. 2% 이상 올랐고, 흡프스프가 6%, JYP, 리노공업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인데 이거 좋아요.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급등할 때 조금 조심하시라 이거죠. 제 얘기는 너무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 그 염두에 두셔라. 그 얘기예요. 요새 보세요. 그냥 쭉 올라가 버렸어요. 조심해야죠. 단기적으로. 온 디바이스 AI에 너무 막 여러분들이 이게 요새 다 온 디바이스 막 AI 하니까 저도 이제 한번 자료를 만들 예정인데 근데 너무 거기에 막 광고 흥분하셔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쫓아가시면 예, 리스크 좀 있으니까 그거는 꼭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는 너무 오르는 건 경계하자. 그 요새 솔브레인도 보시면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왜 잠깐만요. 안 바뀌죠? 솔브레인도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여기 솔브레인도 그렇고 예, 주가가 요즘에 좀 많이 오르는 편인데 예, 아무튼 지금 너무 올라가는 거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신고가 났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관련 보고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럴 때 또 뒤늦게 쫓아가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M 좋았고요. ISC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지만 주가 괜찮아요. 견조한 거니까. 다만 이제 많이 올라서 옆으로 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좀 올라갔고 안 좋았던 게 시젠 요거 이제 어제 좋았지만 오늘 빠졌고 첨보가 정말 웬일입니까 11% Y젠터 25% 그리고 SNS텍이 6% 올랐고 아프리카TV 아까 말씀드렸고 하나모터 오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엔터랑 반도체 날이에요.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게 옛날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여기 시총 상위 다 2차 전지잖아요. 얘네가 급락을 하면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버텨버려요. 왜냐하면 밑에 아래쪽에 있는 반도체 엔터가 받쳐버리니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예요. 2차 전지에만 너무 끌려다니면 이 코스닥은 굉장히 휘둘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1번도에서 시장이 막 휘둘렸던 게 아니라 2차전지가 빠지는데도 뭔가 받쳐주는 기업들이 나왔다는 건 이 코스닥 시장 전체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드렸고, 예, 오늘도 그렇고, 뭐 내일도 이럴 것 같고요. 계속 뭐 종목별로 순환매 돌면서 움직이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12월은 조금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예, 어제처럼 막 주가 팍팍 빠질 때, 그럴 때를 이용을 하시고, 오르는 건 좀 철저히 지켜만 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아직 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주는 상관없어요. 대형주는 좀 뭐 그런 세금 이슈랑 무관하니까 워낙 덩치들이 크니까요. 개인 비중도 많지 않고 예.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이 항상 그런 점에 노출은 되니까 그거 꼭 유의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내일은요. 내일 또 제가 어디 좀 또 내려가야 돼요. 이번 주 좀 갑자기 바빠가지고 내일도 방송은 해드리는데 아마 장중에 그 장은 다 못 보고 제가 방송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